2017년 10월 중순, 김서연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잠시 일상을 멈췄다. 고단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그해 가을, 그녀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7년째 일하고 있던 그녀는 휴식을 선택했고 그 첫 시작으로 지리산 단독 산행을 계획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숨을 고르고 싶었다. 복잡한 도시, 시간에 쫓기는 루틴,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산을 택했다. 처음 계획은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친구인 박지훈과 함께 하기로 했었다. 점심시간마다 지도 앱을 열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탐방로 구간, 야영지, 일기예보, 응급 연락망까지 철저히 준비한 여행이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스트레스 속에서 위로를 찾고자 했고 그 여정이 지리산이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날 지우는 갑작스러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는 누워있는 채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지훈의 상황은 분명히 불가항력이었지만 서연은 고민 끝에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미 반납한 프로젝트, 승인받은 휴가, 예약된 숙소와 교통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다. 지난 몇 달간 퇴근 후 등산을 하며 체력을 길렀고 야외 생존 교육을 수강하기도 했다. 부모님과 남동생 민재에게는 일정을 명확히 공유했고 만약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출발 당일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난 그녀는 구례구역에 도착해 곧장 산 아래 마을로 이동했다. 그날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한적한 탐방로 입구에서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다. 이후로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다. 서울에 남아있던 민재는 누나의 계획대로라면 월요일 오후쯤에는 하산해 근처 읍내에서 연락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월요일이 지나도 아무런 메시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화요일 오후가 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무르기로 한 대피소,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주변 경찰서까지.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결국 민재는 구례 경찰서에 공식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담당 경찰은 침착하게 대응했고 서연의 나이, 신체 정보, 차량 번호, 탐방 경로 등을 정리해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곧장 탐방로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서연의 소형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서 있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산행 장비 목록에서 빠진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실제로 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 발견은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명히 산에 진입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건 실종 기간이 이미 5날이나 지났다는 의미였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 소방, 산악구조대, 국립공원 관계자, 자원봉사자까지 합류했다. 본부는 그녀의 차량이 있던 주차장 옆 공터에 설치되었고 지도와 통신장비, 드론, 수색견, 헬리콥터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되었다. 수색의 첫날, 수색대는 서연이 계획한 경로를 기준으로 삼아 반경을 넓혀가며 탐색했다. 메인 탐방로뿐 아니라 옆 능선과 계곡, 숲길, 사면 등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만한 모든 곳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했을 만한 물건 하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산악구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경험 많은 산행자라도 무언가 흔적은 남기는 법이라고 했다. 그녀가 사라진 건 단순한 실종이 아닌 완전한 증발처럼 보였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민재는 본부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집에서 가져온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간식, 수첩 속에 적힌 메모들. 그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누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중 하나는 2주 전 둘이 함께 다녀온 인근 둘레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파란 재킷에 주황색 모자, 등산 배낭을 맨 채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 그 사진은 실종 포스터의 얼굴이 되었고 뉴스와 SNS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색은 지쳐갔다. 자원봉사자 수는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식어갔다. 수색대는 아직 희망을 말했지만 눈빛은 현실을 알고 있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지리산 능선에는 첫 얼음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까지 단서를 찾지 못하면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밤마다 누나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나 괜찮아. 좀 늦었지만 돌아가고 있어.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녀의 SNS 계정에도 로그인 흔적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누나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서연의 자취는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간은 흘러갔다. 수요일 아침, 김민재는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아무런 알림도 없었다. 전날 밤에도 그 전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을 합리화할 수 없었다. 누나가 약속했던 시간은 이미 이틀 전에 지났고 전파가 닿지 않는 구간이라거나 단순한 일정 지연이라는 가설도 믿기 어려웠다. 불안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가 되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다시 경찰서로 연락해 추가적인 수색 요청을 넣었다. 경찰은 침착하게 대응했고 수색을 확대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민재는 누나의 가장 최근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 2주 전 둘이 함께 다녀온 산책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이끼 낀 나무 위에 앉아 있었고 파란 재킷과 주황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엔 활짝 웃음이 가득했고 어깨엔 무거운 배낭이 걸쳐져 있었다. 이 사진은 곧 경찰 수색 자료로 사용되었고 전국 실종자 알림망에 등록되었다. 수색은 그날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리산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는 천막이 설치되고 경찰과 산악구조대, 소방대원, 국립공원 직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가 펼쳐지고 무전기들이 쉼없이 울렸다. 차량 몇 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섰고 구조견과 함께 투입된 구조팀이 하나둘씩 산속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계획했던 경로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지형은 예상을 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 길은 뚜렷하지 않은 구간이 많았고 낙엽과 낙석, 뿌리로 뒤엉켜 있었다. 수색대는 그녀가 사전에 언급했던 구간을 따라 중심선을 잡고 양옆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다. 일부는 계곡과 능선을 탐색했고 일부는 숲과 배수로를 따라가며 흔적을 찾았다. 첫날 수색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튿날 세 곳에 인접한 군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 구조팀이 합류했다. 각 지역의 산악회 출신들이 모인 이들은 경험이 풍부했고 구조 장비도 직접 가져왔다. 경찰은 서연의 옷에서 얻은 향기를 바탕으로 구조견에게 냄새를 맡게 했고 탐방로를 따라 냄새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구조견은 몇백 미터를 따라가다 이내 방향을 잃었다. 산림의 습기와 복잡한 지형,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탓이었다. 공중에서는 경찰 헬기가 투입되어 열화상 카메라로 숲을 훑었지만 초가을 울창한 나뭇잎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수색대원들이 이동한 자취는 많았지만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에도 수색은 계속되었고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현장에 머물렀다. 민재는 매일 아침 도넛과 커피를 사들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수색본부에 있는 수색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고 지도 위의 구역마다 어떤 지역이 언제 탐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 지휘관인 구조대장 최상민은 20년 넘게 산악구조를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매일 수색 계획을 설명했고 민재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엔 점점 무거운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색 7일째,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발자국 하나, 배낭에서 떨어진 물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수색대원들이 지나간 흔적이 오히려 더 많았다. 날씨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수색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쌓여갔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산에서 실종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틀 만에, 어떤 이들은 열흘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그러던 중 8째 날 오전 11시쯤 수색본부 무전기에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동쪽 계곡 인근을 탐색 중이던 자원봉사팀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구조대장은 즉시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했다. 계곡 주변은 늪처럼 물이 고인 습지였고 식물과 덤불로 빽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가시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작은 천 조각이었다. 청록색에 가까운 색감은 서연이 입었던 재킷과 흡사했다. 현장에 있던 인력들은 긴장했다.
즉시 1,000조각은 비닐백에 담겨 수색본부로 옮겨졌다. 최 대장과 감식반이 확대경을 통해 1,000조각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질이 달랐다. 서연의 재킷은 고급 합성 섬유였지만 이 조각은 투박한 나일론 소재였다. 감식반은 오래된 낚시조끼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주변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레저 브랜드 제품이었다. 결국 그 흔적은 서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틀간 집중된 수색은 결과적으로 허사가 되었다. 인력과 시간, 자원이 낭비되었고 무엇보다 잠시나마 기대했던 희망이 꺼진 것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컸다. 수색대원들의 표정은 무거워졌고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는 눈에 띄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쪽에서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지리산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는 사흘 내내 멈추지 않았고 탐방로는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계곡의 수위는 위험할 만큼 상승했고 짙은 안개는 헬기를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4일째 되는 날 구조대장은 민재와 마주 앉아 지금까지의 경과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구역이 탐색되었고 유일한 단서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기상 악화로 추가 수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대규모 수색은 이날부로 공식 중단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고 차량은 줄줄이 산을 내려갔다. 본부에 남은 마지막 천막이 철거되었을 때 주차장에는 다시 서연의 차량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주말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자체적인 수색을 시도했지만 10월이 지나가면서 참여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낙엽은 땅을 덮었고 그 아래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단서들까지 모두 묻혔다. 산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마치 존재한 적 없던 사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김민재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가족과 지인들조차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고 어디에든 있을 수 있었다. 산은 모든 것을 삼켰고 세상은 조용히 누나를 지워나갔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서연의 짐은 아직 그대로 그의 방 한 켠에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경찰서의 미제 사건 파일 한쪽 모서리에 남아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건축사무소는 서연의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다. 그녀의 친구들도 처음엔 소식을 물어오다 점점 연락을 끊었다. SNS 프로필은 그대로였지만 활동은 멈췄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민재는 매달 경찰서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추가적인 제보는 없습니다. 미제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질문을 줄였다. 2019년 여름, 전혀 다른 지역에서 뉴스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잡았다. 강원도 정선 인근 국립공원에서 20대 여성 등산객이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였다. 피해자는 혼자 산을 오르던 중 실종되었고 시신은 일주일 뒤 인기 많은 탐방로에서 멀지 않은 곳의 얕은 흙더미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부의 공격 흔적이 뚜렷했고 범인은 현장에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 뉴스는 몇 주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등산객, 특히 여성 단독 산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제 혼자 산에 가지 말자는 글들이 올라왔고 각종 안전장비와 산행 앱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김민재의 눈에 띈 건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범죄의 방식은 달랐지만 맥락은 유사했다. 혼자 산을 오르다 사라진 여성, 산은 침묵하고 사람들은 잊어갔다. 그 무렵 전라북도 경찰청 산하에 있는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형사 장우석은 단어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지리산 실종.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 모든 강력 미제 사건을 크로스 체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요청을 상부에 올렸고 허가가 떨어졌다. 그는 김서연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 다르다. 강원도 사건은 범죄 흔적이 명확했지만 김서연의 사건은 증거가 전무했다. 하지만 장 형사는 공통된 변수에 집중했다.
피해자는 모두 단독 등산 중이었다. 일정과 장비에 능숙했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였다. 단순 사고보다는 계획된 표적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 장 형사는 강원도 사건이 범인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서연이 최초의 피해자였던 것은 아닐까? 다만 너무 완벽히 처리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면? 그는 김민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가을비가 지나간 어느 오후, 그는 서울에서 민재를 만났다. 민재는 여전히 누나의 사진을 거실 벽에 걸어두고 있었고 차분히 형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 형사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막연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범죄였다면 그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장 형사는 수사의 다음 단계로 박지훈을 찾았다. 그는 당시 서연과 함께 등산을 준비했던 친구였다. 연락은 어렵지 않았다. 지훈은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만남은 조용했고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그는 첫 인사도 없이 사건 얘기가 나오자마자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2017년 10월 출발 전 이틀 동안의 일정을 다시 물었다. 지훈은 자신이 당시 밤새 고열과 구토로 고생했고 오전에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형사는 그가 2017년에 말했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보는 훨씬 중요해졌다. 어느 병원인지 기억하시나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이름을 말했다. 형사는 동의서를 요청했고 지훈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 다음 날 장 형사는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2017년 10월 18일 오전 10시 15분 박지훈은 병원에 내원했고 고열과 탈수 증세로 링거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진료 의사는 그를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했고 처방약과 함께 귀가 조치했다. 지훈은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했다. 시간과 진단, 결제 내역 모두 명확했다. 그는 그날 산에 있을 수 없었다. 지훈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단순한 용의자 배제 이상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서연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닌 인위적 실종이라는 새로운 가설 아래 재구성되었다. 피해자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팀은 재정비되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두 번째 수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우석 형사는 내부 회의 직후 전담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장기 실종 후 생존 가능성까지 포함된 잠재적 범죄로 전환되었다. 핵심은 시간이었다. 김서연이 2017년 10월 실종된 이후 만약 생존했었다면 지난 5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이는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닌 생존자 추적이자 진실 규명 작업이었다. 조사팀은 다시 박지훈을 중심으로 초기 동선을 복귀했다. 병원 진료 기록, 결제 내역, 근처 CCTV 영상까지 확보하며 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입증했다. 형사들은 그와의 두 번째 면담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심층적 질문이 목표였다. 장소는 경찰서 내 조사실. 박지훈은 처음보다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확연히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장 형사는 그에게 2017년 당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을 토대로 그는 그해 가을 지훈이 심각한 채무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여러 장의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흔적이 있었고 몇몇 소액 대출이 연체되고 있었다. 특히 카지노 ATM에서 반복적으로 출금한 이력이 눈에 띄었다. 형사는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지훈은 눈에 띄게 당황했고 당시의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이야기는 더 중요했다. 2018년 말 대구에 살던 이모가 사망하며 약 5천만 원의 상속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했고 그 후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고 조용히 살아왔다. 이 상속 기록은 가정법원에 남아 있었고 공식적인 문서로 입증 가능했다. 다시 말해
그는 김서연의 실종 직후 돈을 벌기 위한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고 경제적 회복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형사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했다. 범인이 단순한 실종을 가장해 장기간 누군가를 감금할 수 있었던 가능성, 혹은 고립된 공간에서 강제적 생존을 시도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형사는 서연의 정신 상태, 스트레스, 대인관계까지 다시 검토했다. 주변 동료와 친구들에게 익명 설문을 진행했고 그녀가 사회적 고립이나 탈출 욕구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서연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 대인관계도 원만했고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수사는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사람을 향한 조사가 한계를 드러냈다. 인간의 행동은 기록으로 남지만 침묵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형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박지훈은 공식적으로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고 사건은 다시 무언가가 아닌 어디서로 전환되었다. 남은 건 현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이었다. 수사팀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즉 차량이 발견된 주차장 인근 탐방로를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수집했다. 그동안의 수색 자료, 항공 촬영 기록, 드론 비행 궤적, 자원봉사자들의 진술까지 총망라했다. 그러나 정보는 파편적이었다.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연의 차량에 남아있던 블랙박스는 오래돼 자동 삭제 기능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점 이후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모든 단서는 오래전에 희미해져 있었고 물리적 증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형사는 사람 중심의 추론을 반복했다. 그런데 하나의 회의에서 팀의 막내 수사관이 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만약 그녀가 낙상이나 조난 후 어딘가에 살아있었고 그 공간이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다면요? 자연 지형 내부, 외부 전파가 닿지 않는 구역이라면? 이는 이전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가능성이었다. 모든 수색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서연의 이동 반경 역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는 즉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해 지리산 일대의 폐쇄 동굴, 탐사되지 않은 계곡,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형 정보를 요청했다. 그중 일부는 일반 등산객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고 전문 탐사팀이 투입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대해선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며칠 뒤 형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지질학과 출신의 아마추어 탐사 그룹이 최근 지리산 북동쪽에서 특이한 전자기파를 포착했다는 제보였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산악지형의 지질 변화와 자기장 흐름을 관찰하는 그룹이었고 이번 탐사는 사전 허가 없이 조용히 진행된 것이었다. 제보자는 형사에게 측정 수치를 보냈고 측정 위치를 좌표로 전달했다. 그 좌표는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3km가량 떨어진 고도 700m의 암벽 구간이었다. 공식 탐방로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 형사는 이 데이터를 국립공원 측에 전달했고 현장 접근을 위해 탐사 허가를 요청했다. 공식적인 접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사건의 특수성과 위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승인되었다. 전문 탐사팀과 수색대 일부가 구성되었고 조사는 10월 마지막 주말로 결정되었다. 장우석 형사는 서연의 동생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번 좌표는 단순한 전자기 이상 현상이 아니라고. 사건이 시작된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 수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수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사람을 향한 의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산이 입을 열 차례였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김서연이 지나간 흔적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오랜 침묵은 끝날지도 모른다. 2023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3명의 남성이 지리산 북동쪽 외곽의 미탐사 지형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문 구조대도 국립공원 직원도 아니었다. 한반도 지자기 탐사회라는 비공식 탐사 동호회에 소속된 아마추어 과학 탐험가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는 40대 초반의 전직 IT 기술자 정민석이었다.
전자기파 측정 장비를 들고 전국의 미탐사 지역을 다니며 비정상적인 자기장 신호를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로 정리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활동이었다. 이날 탐사 목표는 이전에 감지된 고정된 위치의 이상 자기장을 다시 측정하는 것이었다. 정민석은 측정 장비의 전원을 켰고 수치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인위적 전자기원을 유발할 수 있는 전선, 기지국, 시설물은 없었다. 장비는 반경 1.5m 이내에서 강한 전자기파를 고정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정민석은 위치를 정확히 고정한 뒤 신호 발생 지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닥에 낙엽을 치우고 얽힌 뿌리와 돌 사이를 살폈다. 그 중심에 작고 좁은 수직 틈새가 있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고 수년간 낙엽과 진흙에 묻혀 있었다. 틈새의 내부에서 차가운 기류가 나왔다. 정민석은 장비를 틈새 입구 가까이 가져갔고 수치는 고정된 87로 나타났다. 그는 손을 뻗어 틈 사이를 더듬었고 그 안에서 작고 단단한 물체가 만져졌다. 그 물체는 오래된 개인용 무전기였다. 플라스틱 외장이 낡고 긁힌 채였지만 구조는 온전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탐사 장비, 무전기, 인적이 드문 위치, 단순한 지질학적 탐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정민석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위성 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다. 초동 대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지자체 경찰과 국립공원 사무소 그리고 전라북도 경찰청의 형사팀까지 현장으로 이동했다. 장우석 형사는 현장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직접 지리산으로 향했다. 도착까지는 4시간 가까이 걸렸다. 현장에는 임시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발견된 무전기는 이미 증거 봉투에 밀봉되어 있었다. 정민석은 구조요원과 형사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자기 신호가 측정된 범위와 무전기가 발견된 위치, 그리고 동굴로 이어지는 틈새의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다. 무전기의 상태는 외관상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장기 노출로 인해 부식 흔적이 남아있었다. 현장에서 틈새 안쪽을 조사하던 구조대원은 추가적인 발견을 보고했다. 약 20m 깊이 아래에 헬멧 조명으로 겨우 보이는 물체들이 있었다. 큰 백팩 하나와 펴진 상태의 침낭, 수색과 구조 경험이 많은 대원은 바로 판단했다. 누군가 실제로 이 공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현장은 곧바로 고위험 등반 수색 작전 구역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청 산하 동굴 구조 전문팀이 급히 투입되었고 로프 시스템과 안전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수시간 뒤 2명의 구조대원이 깊이 60m에 도달했다. 무전으로 전송된 첫 보고는 단순했다. 침낭은 펼쳐져 있었고 백팩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분명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시신은 없었다는 점이었다. 유해도, 혈흔도, 뼈조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은 위치를 정밀히 촬영했고 수집 가능한 모든 물품을 증거봉투에 담아 상단으로 끌어올렸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재는 증거물 중 백팩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끈 한쪽에 누나가 직접 꿰맨 작은 자수가 있었다. 그 자수는 여행지에서 기념으로 산 조각이었다. 백팩의 무게는 가벼웠다. 내용물 대부분이 빠져 있었고 일부 생존용품과 일기장 크기의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노트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전체에 번져 있었다. 무전기는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으로 이송되었다. 전자기기 분석 담당자 서하윤은 무전기의 내부 배터리를 분해하며 내부 상태를 점검했다. 예상과 달리 장치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지 않았다. 전원이 희미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회로는 대부분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 분석을 통해 서하윤은 배터리의 잔존 전압, 부식 상태, 전류 흐름 로그를 통해 이 무전기가 최근까지 작동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정 기간은 약 1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 몇 달 전까지 신호를 주기적으로 송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론은 사건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었다. 김서연이 2017년 실종 직후 숨졌다는 기존 가설은 폐기되었다. 그녀는 적어도 2022년 여름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이 무전기는 누군가의 요청 혹은 구조를 위한 흔적이었다. 이 무전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깊은 동굴 속에 백팩과 침낭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한 단서였다.
형사팀은 그 즉시 현장 분석팀과 협의해 더 넓은 범위의 조사를 계획했다. 장우석 형사는 국립동굴학회와 접촉해 지리산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동굴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고자 했다. 동굴 탐사 전문가와 드론 운영 기술자, CD 매핑 기술자들이 투입되었다. 2주간의 작업 끝에 동굴 시스템은 단일 수직 갱도가 아닌 다중 연결 터널 형태임이 드러났다. 측면으로 뻗은 통로는 수백 미터 이상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풍구와 연결되기도 했다. 드론이 들어간 통로 중 한 곳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500m 이상 떨어진 북쪽 경사면의 지표상에서 또 하나의 동굴 입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 입구는 틈새가 아닌 사람이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바닥은 안정적인 경사로 연결되어 있었다. 식별된 흔적 중에는 야생 동물의 배설물 외에 사람이 지나간 흔적도 일부 남아 있었다. 형사는 이 발견을 통해 단순한 조난이 아닌 구조된 이후 생존 가능성 또는 장기간 은둔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무전기가 왜 좁은 틈에 배치되어 있었는지, 백팩은 왜 깊은 수직 동굴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넓은 입구는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 질문은 더 많아졌고 대답은 더 멀어졌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2022년까지 살아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었다. 형사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고 진실은 이제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우석 형사는 무전기의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 다시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이제 수사는 실종 사건이 아닌 생존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김서연은 단순히 실족하거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5년 동안 어딘가에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외부로부터 숨기고 살아온 흔적이 분명했다.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현장의 동굴 구조를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지형 특성상 고립된 내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발견된 입구는 사람이 걸어서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내부는 비가 들지 않는 구조였다. 입구 가까운 구석에서 발견된 재의 흔적은 단순한 야외 취사 흔적이 아니었다. 불을 피운 횟수가 단기간의 조난 상황과는 맞지 않았고 불에 그을린 나무 조각의 종류도 다양했다. 감식반은 해당 재를 회수해 탄소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최소 8회 이상 다른 날에 채취한 나무로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이는 장기간 머문 사람의 흔적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또 다른 발견은 동굴 벽면 근처의 한쪽 틈에서 나온 작은 뼈 조각들이었다. 현장 감식팀은 이를 동물뼈로 판단했고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사냥이나 포획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 옆에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나뭇가지와 돌도 함께 발견되었다. 현장 수사팀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가설을 정리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서연이 추락 후 중상을 입고 고립된 채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점. 침낭과 배낭이 수직갱도 아래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그녀는 처음엔 이동이 불가능했을 수 있었다. 혹은 침낭과 배낭을 먼저 떨어뜨리고 자신은 올라오다가 무전기를 남겼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녀가 전해준 경로에는 이 동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상이나 방향을 잃은 사고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전기의 위치였다. 그 장비는 마치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특정 위치에 설치된 형태였다. 단순히 우연히 그 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넣고 고정한 것에 가까웠다. 이는 서연이 외부의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 신호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결국 누군가에게 도달한 셈이었다. 서연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동굴을 벗어나 외부로 나왔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러나 동굴 내부 구조와 입구 방향을 조사한 결과 그녀가 출입했던 가능성이 높은 넓은 입구는 무전기가 있던 입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동굴 내부를 드론으로 정밀 촬영한 결과 두 입구는 완전히 다른 고도와 방향에 위치해 있었고 내부에서도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였다. 조사팀은 동굴의 넓은 입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재조사했다. 입구 근처의 평탄한 공간에선 사람이 오래 머문 흔적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작은 돌을 원형으로 둘러싼 조리 공간, 나무가지로 만든 임시 거리,
비닐 조각을 덮은 흔적, 그리고 바위 틈에 꽂혀 있던 부러진 볼펜 하나.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했다. 누군가 이곳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 형사는 신문보다 현장이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발견된 흔적들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서연은 실종 당시 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외부 틈에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해갔다. 그 과정에서 동굴 내부를 탐색했고 운 좋게 외부로 연결된 넓은 입구를 발견한 것으로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생존자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무전기를 회수하지 않았는가? 왜 외부에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가설은 조명 장비의 배터리 문제였다. 등산용 헤드램프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예비 배터리조차 제한적이다. 추락 직후나 이동 중 조명이 꺼졌다면 내부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전기가 있던 입구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 서연은 동굴에서 나왔고 구조 신호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외부에서 생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입구 주변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녀는 동물의 흔적을 따라 사냥을 시도했고 주변 식물을 채취해 식량을 확보했으며 밤에는 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다. 동굴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장기 생존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구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형사팀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여전히 살아 있었다면 도심까지 내려와 경찰서나 병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통신 장비가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수일 내에 마을이나 도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모든 가능성은 이제 단 하나의 변수에 도달했다.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변수에 의해 멈춰졌을 가능성. 형사팀은 사건이 다시 인간에 의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생존의 기적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점점 선명해졌다. 김서연은 동굴에서 나왔다. 하지만 세상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에서 멈췄고 그 마지막 장소를 찾는 것이 다음 수사의 목표가 되었다. 김서연이 동굴에서 빠져나왔다는 가설은 무전기와 침낭의 위치, 그리고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생존 흔적들로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거기서 끊겼다. 살아있었다는 정황은 존재했지만 그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장우석 형사와 수사팀은 탐문 범위를 넓혔다. 지리산 북동부 일대, 넓게는 반경 50km 내외의 모든 마을, 펜션, 민박, 편의점, CCTV가 있는 장소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2022년 여름 이후로 서연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었다. 조사 대상은 산에서 이어지는 오래된 러깅 로드, 즉 벌목용 임도 주변까지 확대되었다. 대부분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잡초에 덮여 있었지만 혹시 모를 생존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2달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전북 남원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 고재영은 매년 본인이 설치한 야생동물 관찰용 트레일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 관찰이 취미였고 영상은 대부분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었다. 그는 2024년 2월 초 겨울 정비차 카메라 데이터를 정리하다 오래된 클립 하나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2022년 8월 14일 새벽 4시 52분 한 인물이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외형은 여성이었다. 영상은 흑백이었고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옆모습이 포착되었다. 고재영은 그 영상을 반복해 보다가 몇 달 전 뉴스에서 봤던 실종 여성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장우석 형사는 영상을 입수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 보았다. 영상은 짧았다. 단 15초.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인상이 남아 있었다. 여인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모습은 수척했고 옷은 낡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분명 김서연이었다. 얼굴의 윤곽, 턱선, 광대뼈의 형태, 실종 당시 사진과 비교해도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했다. 이는 그녀가 2022년 여름
무전기 신호의 종료 시점과 정확히 맞물리는 시기에 살아있었음을 의미했다. 수사팀은 트레일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를 중심으로 지도 분석을 진행했다. 해당 위치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국도 60번이 지나가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면 한 사람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을 수 있었다. 더구나 서연의 상태를 고려하면 빠르게 걷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곳은 마을에서 멀고 교통편도 드물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문명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5km만 더 나아갔다면 큰 도로를 만났을 것이다. 구조 요청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경찰은 국도 60번 인근의 주유소, 슈퍼마켓, 숙박업소 등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상인들, 거주자들까지 인터뷰를 진행했고 CCTV 기록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확인했다. 하지만 어떠한 추가 목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도 인근의 트럭 운전자들과 물류 기사들에게도 공지를 보냈지만 누구도 새벽 시간대에 여성 보행자를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의 이미지 프레임을 정밀하게 추출해 실종자 포스터를 다시 제작했다. 이번에는 얼굴 대신 실루엣과 이동 방향을 강조한 이미지였다. 포스터는 트럭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시외버스 터미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지방 생활 중심지에 배포되었다. SNS와 커뮤니티에도 동일한 이미지가 공유되었고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하지만 영상 외에 그녀의 생존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2022년 8월 이후 김서연의 흔적은 다시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은 서연이 외부와 다시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거래, 통신기록, 신분증 사용 등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몇 가지 가설이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사라졌다는 가능성이다. 오랜 생존 끝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았다. 김서연은 실종 전까지 가족과 친밀한 관계였고 특별한 정신적 불안 증세나 자발적 단절의 징후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산행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에 의해 그 여정이 멈췄다는 것이다. 그녀가 동굴에서 살아나와 구조를 향해 걸어가던 도중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 2019년 발생한 강원도 여성 등산객 피살 사건과 같은 패턴이었다. 산은 위험하지만 인간은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그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김서연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걸어서 세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러나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마지막 5km 구간, 인적 드문 도로, 새벽 어스름 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흔적은 또다시 끊겼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김서연은 6년 전 사라졌고 5년 후 돌아왔으며 그 다음에 다시 사라졌다. 두 번째 실종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정말 돌아오려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침묵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2024년 봄, 김서연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수사팀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없었다. 실종자의 생존을 입증하는 마지막 영상조차 1년 반 전의 기록이었다. 수사망은 최대한 넓혀졌고 가설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제보자도 드물게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장우석 형사는 공식 보고서에 잠정 중단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한 미해결 실종이 아니었다. 김서연은 세상에 단 한 번 스스로 다시 돌아오려 했다. 그것은 기록된 사실이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을 추적했다. 서연이 찍힌 트레일 카메라에서 국도까지의 구간을 다시 걸으며 토양 분석팀과 함께 땅에 눌림 흔적, 미세한 섬유, 유기물 잔해 등을 채취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흘러 있었다. 여름의 장마와 가을 낙엽, 겨울의 눈과 봄의 해빙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완벽히 지워버렸다. 조사 결과는 무의미했고 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의 동생 민재는 여전히 매달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수사 상황을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앉아 담당 형사와 차를 마시고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누나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고 마지막까지 세상과 연결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것만이 남겨진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전북 임실의 한 산골 마을 주민이 오래된 농가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녹슨 깡통들과 함께 버려진 작은 천조각이었다. 그 조각엔 희미하게 KSY라는 이니셜이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조각을 회수해 감식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서연과 관련 있는지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DNA도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남긴 흔적이었고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공식 수사를 다시 중단했다. 모든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리되었고 김서연의 이름은 전라북도 경찰청 장기 실종자 파일 상단에 남았다. 더 이상 진행되는 수사는 없었지만 누구도 이 사건을 잊지 않았다. 형사들은 퇴근 전 컴퓨터를 끄기 전 그녀의 사진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짧은 검은 머리, 쾌활한 눈빛, 그리고 등산복 차림의 환한 웃음.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 마지막 김서연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와 바쁜 일상에 쫓겨 다른 일들에 집중했다. 하지만 가끔씩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서연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 여성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때 뉴스 봤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같은 말들이 덧붙여졌고 몇몇은 그 사람 혹시 새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조용히 살아가고 있기를. 그해 여름 서울의 한 중고서점 주인이 헌책 정리를 하다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채로 있었다. 노트는 오래됐고 빛이 바랜 종이에는 누군가가 쓴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으려고 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의지다.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었고 출처를 추적할 방법도 없었다. 서점 주인은 조용히 그 노트를 서가 맨 위에 꽂아두었다.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잊는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지만 누군가는 처음 듣는 듯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어떤 이름은 그 사람이 남긴 존재의 방식으로 오래도록 남는다. 김서연은 그런 이름이었다. 실종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했지만 길을 걸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불을 밝히려 했던 사람. 누군가는 김서연을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살아있으려 했던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존재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말해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걷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흔적을 따라 함께 숨죽이며 걸어와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으려 했던 한 인간의 끈질긴 의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은 뉴스 속 한 줄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 존재는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발자취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과 이야기, 그 사이에 흐르는 진실과 감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